네, 안녕하세요. 백설고준 남자 킬링왕입니다. 2019년 12월 23일 저녁 7시 18분이네요. IMF 총재가 각국 정부는 리브라 잠재력에 대한 통화 주권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출현에 통화 주권을 우려하고 있다. 리브라의 출시는 각국 정부의 규제 벽에 부딪혀서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각국 정부가 스스로의 통화 주권을 박탈당하고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폐의 디지털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IMF는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우선시합니다. 모든 국가가 똑같은 정책과 지침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정부 쪽에서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리브라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에서 발행한 거고,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두 개는 계속해서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그리고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에서 발행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인정을 받으면은 정부 쪽에서 발행한 이 통화들 자체가 그 공신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고요. 그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IMF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모든 국가가 똑같은 정책과 지침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화폐 디지털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IMF에서 이걸 인정을 지금 한 겁니다. CBDC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CBDC는 사회적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IT 공룡 기업 텐센트가 암호화폐 연구팀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현재 IT 공룡 텐센트 내부 문건을 인용하면은 텐센트가 암호화폐 연구 프로젝트 팀을 출범했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텐센트는 중국 당국의 신기술 관련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선전시 내 암호화폐 연구 및 모바일 결제와 같은 혁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연구팀 출범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해당 연구팀은 중국 당국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블록체인 기반 경영 모델의 혁신성, 암호화폐 도입 가능성 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텐센트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발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로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텐센트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블록체인 연구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었죠. 텐센트에서 암호화폐 연구팀을 출범했다는 것 자체는 중국에서 지금 발행하는 CBDC와 더 연관을 지어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이 기업들이 움직이지 자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중국에서 CBDC가 일반화되려는 그 과정 속에서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시선으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GMO라는 회사에서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블록체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의 대형 IT 기업 GMO 그룹 산하에 있는 GMO 인터넷이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GYEN 발행을 위해 블록체인 실증 연구 형식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디어에 따르면 GMO 인터넷은 2020년 상반기 젠 발행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 GMO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연초부터 계속 나왔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정부에서나 중앙은행에서나 더군다나 IMF에서나 이렇게 민간 기업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발행되는 것에 비해서는 전혀 공격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큰 이슈로 보지는 않은 것 같고요. 크게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에서는 그 크기를 떠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트론 대비 3종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트론 DF 3종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트론 DF은 트론 기반 암호화폐 지갑, 트론 링크, 그리고 수집형 블록체인 게임, 블록체인 큐티스, 그리고 NFT를 수집할 수 있는 슈팅 게임 슈퍼 플레이어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측은 트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며, 트론은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클레이튼에 이어서 네 번째로 추가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트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팩트이고요. 출생 성분 자체가 컨트롤 C, 컨트롤 V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투자자로서는 조금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상 자체는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면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 쪽에서도 잘 흡수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발 우버 창업주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비트코인의 약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사기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 사기꾼을 블록원의 그 CTO 댄 나이머를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최대 콜택시 앱이자 세계 10대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인 디디의 창업자 천 웨이싱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원인은 업계에 사기꾼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기로 투자자들의 암호화폐를 챙기고 바로 현금화해서 시장을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서 BM, 여기서 BM이라는 것은 이오스의 CTO 댄 나이머를 지칭하는 거고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미국 국채를 샀다. 이는 암호화폐 경제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코인판에는 바보들이 너무 많다. 이들이 영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저 바보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꾼에 그치지 않는다. 자,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하면은 댄 나이머는 사기꾼이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이오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보이다, 이런 결론이죠. 자, 이오스에 저같이 투자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이제 호칭을 했으니까 일단 웃음은 나오네요. 그러면 일단 이 뉴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일단 BM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바이트 마스터라는 용어입니다. 댄 나이머가 전에 이제 비트 쉐어를 만들 때부터 해서 사용했던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비트 포럼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사용했던 계정이고요. 자, 여기 시간대를 보면은 2010년 6월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사토시와 서로 이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 마스터라는 계정을 가졌던 사람이 여기서 댄 나이머인 거고, 이 당시 사토시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던 이 사토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토시로 현재로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댄 나이머가 사토시와 이렇게 논쟁하면서부터 바이트 마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댄 나이머를 향해서 BM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사기로 투자자들의 암호화폐를 챙기고 바로 현금화해서 시장을 빠져나갔다. 일단 사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화로 해서 시장을 빠져나갔다, 이것도 아니고요. 암호화폐를 챙겼다,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오스를 하면서 약 40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ICO를 했습니다.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조 이 정도 되는 돈이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미국 국채를 샀다. 국채를 산 건 맞습니다. 국채를 산 건 맞고, 총 22억 달러에 해당되는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는 암호화 경제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팩트가 아닌 것 같고요. 자, 올해 9월 달에도 이렇게 제가 블록원의 자산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약 총 보유 자산 자체가 30억 달러, 그 당시에 약 30억 달러 자체가 미국 채권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었고요. 이 30억 달러 중에서 무려 22억 달러를 미국 정부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14만 개를 이제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오스는 9,670만 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락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락이 풀리더라도 자산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오스 생태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락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자산을 측정할 때는 제가 제외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블록원의 자산 규모는 30억 달러였습니다. 여기에는 현금 등 기타 자산은 제외를 한 거고, 오직 미국 정부 채권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 금액으로만 따진 거고요. 그리고 7개월이 지났을 때 이 금액 자체는 36억 달러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3천억 원에 이제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블록원 자체가 이오스를 이렇게 ICO 하면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렇게 ICO를 했는데, 만약에 이더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자산 자체가 이렇게 36억 달러가 유지가 되어 있을까요? 이오스 투자자들이 어렵게 돈 모아 놓은 것 자체가 이 가치가 홀라닥 다 까먹어 버렸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무식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ICO 때 모집한 이더리움을 보유하지 않고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은 블록원 입장에서는 매우 훌륭한 자산 관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채권 자체는 안전 자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9월 달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불을 넘었죠. 1,300불 정도 했었는데, 현재 12월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1비트는 7,500달러 정도 합니다. 물론 이오스의 가격도 떨어졌고요. 자, 1달러는 1,192원에서 1,163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같은 경우도 이오스를 제외하더라도 이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한 32억 달러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2월 달에 가지고 있는 이 금액보다 더 높아진 금액이에요. 거의 10%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BM이라는 댄 나이머가 암호화폐 경제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을 전부 다 바보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저도 하나 이제 우려하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은, 이 미국 국채를 어떤 상품에 투자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장기 상품에다가 10년 만기 상품에다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ICO로 걷어놓은 이 돈 자체를 이오스 생태계를 위해서 사용할 마음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블록원 쪽에 현금 보유량도 있고, 그리고 이오스 자체의 보유량도 있고, 그걸 전부 다 이제 생태계 위해서 이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보이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로 보아서는 이 친구들이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그리고 블록원 쪽에 바라는 것은 이번에 보이스 나올 때 이오스 메인넷에 올라와 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 보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들을 시도를 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이오스 홀더이고 커뮤니티의 한 일원일 뿐이지만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런 뉘앙스를 블록원 쪽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심하고 욕하기보다는 서로 응원하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투자자로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BP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투자자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 BP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날 때마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포커스들,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BP 분들이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한 응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오스 홀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옙!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원의 자산 보유 현황은 제가 2019년 9월 9일날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미국 컴퓨터 공학 박사가 양자 위협은 아직 이론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 컴퓨터 공학 박사가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호학 분야가 직면한 양자 위협은 아직 이론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양자 컴퓨터의 개발은 실험 단계로 현재의 시스템은 100큐피트 미만입니다. 실제로 암호학 분야에 위협이 될 만한 계산 능력을 달성하려면은 100이 아니라 수십만 큐피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이야기 나와서 암호화폐가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암호화폐 그 프라이빗 키 뚫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프라이빗 키에 대한 경우 수는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 경우 수를 늘려버리면은 이 양자 컴퓨터가 뚫지 못하는 경우 수를 또 늘려버리면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 비번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이 경우 수는 더 작잖아요. 그리고 다른 보안 업체들 이 경우 수는 더 작잖아요. 우리 집 비밀번호 이 경우 수는 더 작은 거고요. 이 모든 게 다 뚫립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그러면 이 모든 기존 산업 자체를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또 만들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오더라도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산업 자체가 거기에 맞게끔 또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실 필요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걱정해야 되는 세상은 아직 먼 세상이고요. 자, 업비트에서 도난당한 580억 원의 이더리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업비트 해커가 텔레그램 봇을 통해서 이더를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도난 자금이므로 거래하지 말라고 이렇게 업비트에서 이렇게 당부를 했네요. 자, 이런 물량들 자체가 지금 시장에 나와서 팔려야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긴 할 겁니다. 자, 홍콩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홍콩 증권거래소 부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홍콩 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결산 서비스를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는 홍콩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증권거래소가 여기 시스템을 블록체인화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세부적인 뉴스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현재 나와 있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 자체가 증권형 거래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증권형 거래소 자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뭐 STO 관련해서도 전에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이 거래소 자체도 블록체인화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증권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증권이겠죠. 증권들 자체가 토큰화되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당장에 여기서 뭐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자산 시장 자체가 토큰화될 거라고 뭐 다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부동산도 이제 토큰화되고 뭐 주택들도 토큰화되고 그리고 건물도 토큰화되고 유명 미술품들도 토큰화가 되고 그리고 주식도 토큰화가 되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증권형 토큰들이 이렇게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증권 거래소 자체 시스템 자체가 블록체인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뉴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증권 거래소 자체가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뭐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증권형 토큰 관련된 그 기본 개념은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한국전력거래소가 하이콘 블록체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공식 플랫폼 쟁글에 따르면은 하이콘 시총 431이네요. 개발사인 글로스포가 한국전력거래소와 블록체인 기반 평가 시스템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평가, 제한 평가와 3종 인사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업계 관계자들 만나보고 이게 정부 쪽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물어보면은 그냥 까놓고 이야기해봐. 까놓고 진짜 이게 정부에서 이게 블록체인이 필요해서 하냐 아니면은 당신네들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야기를 해보면은 후자 쪽에 가깝더라고요. 정부에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제 시도들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시도들 그리고 어찌 됐든 이런 어떻게 됐든 이렇게 접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큰 영향 평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뉴스 하나 나오고 어디 공공기관에서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한다 그게 당장의 어마어마한 일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현재 비트파이넥스에 있어서 롱 포지션 비율이 무려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최대치이고요. 지금 여기가 비트파이넥스 지금 롱 포지션 뭐 현황인데 지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다 롱 비율이에요. 롱 비율이 이렇게 갑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게 청산을 안 당해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숏 비율도 뭐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숏 비율은 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숏 비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7월부터 뭐 12월까지. 자, 이렇게 숏 비율 자체가 올라가면은 롱을 쳐가지고 이 숏 비율 자체를 다 죽여버리는 이 형태로 이런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롱 비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개미들이 롱으로 잡아치면은 한 번에 숏을 때려갖고 여기를 다 청산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롱 비율 자체를 줄여드리는 거고, 개미들이 이렇게 살짝 올리더라도 한 번에 숏 쳐가지고 다 청산시켜버리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롱 비율 자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분명히 있으면서 롱 비율 자체가 줄어들면서 뭐 이런 롱 비율 자체가 뭐 줄어들면서 다시 올라간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1월 지금 중순부터인가요? 아, 정말 11월 22일부터 해가지고 롱 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과연 도대체 이게 뭘까?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떨어지고도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건 개미가 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급락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롱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사기판이에요, 사기판. 제발 이러한 시그널들 자체가 우리 개미들도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개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도 같이 고생한 만큼 얻어갈 수 있게 세력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과거의 형태처럼 이번 형태도 나와주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7,800불, 7,868 정도로 찍어놨는데 여기를 분명히 넘어가 줘야지만이 이 W 패턴,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오네요. 비트코인 반감기의 영향력은 예전과 다르다.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영사 코인쉐어스라는 여기에서 최고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내년 5월로 다가온 비트코인 블록 보상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비트코인 반감기가 현재 시세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궁금해한다. 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전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오늘날 비트코인 시장은 규모 자체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졌고, CME, 벡트 등은 암호화폐 선물 및 파생 상품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물 거래만이 가능했던 지난날과 비교해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많아졌다.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의 방향성은 반감기를 중심으로 좌지우지되던 지난날과 달라질 것이다. 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부분은 뭐 그때 가봐야지만이 알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채굴 풀에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가격이면은 채굴을 할 수가 없어요. 단가가 안 나와요. 단가가 지금 구형 채굴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기 셔터 내렸잖아요. 신형 채굴기들만 겨우 단가가 맞으니까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저는 그 채굴 단가를 6,000불에서 7,000불 그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마다 전부 다 틀리고요. 뭐 내년 가서 이게 가격 자체가 이대로 유지된다 이러면은 채굴 풀에서 뭐 비트코인을 뭐 채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생산이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채굴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보유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주 세력이었죠, 채굴풀 자체가. 그렇죠. 하지만은 현재는 아니죠. CM이나 팩트, 그리고 기존 전통 금융 시장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주 세력이지 않을까, 저도 뭐 이렇게는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전통 금융 시장에 있어서 CM이나 팩트 같은 데 있었어도 가격이 안정적이면은 그게 투자 상품으로 메리트가 있을까요? 단순히 CM이나 팩트 자체가 보관소인가요? CM이든 팩트든 이런 전통 금융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중개를 하는 쪽에 있어서도 가격의 변동폭이 있어야지만이 수익을 더 많이 창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 긴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이 암호화폐를 계속 수집을 했는데, 매집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수익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목표치로 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6,000불, 7,000불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리고 그 물량들을 전부 다 소진하고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더 상위의 가격 포지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감기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 좋은 시기를 과연 그들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채굴풀이든 아니면 전통 금융 시장이든 그쪽에서 과연 놓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전과 다른 그 가격 움직임의 패턴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세력들은 이번 기회를 굉장히 잘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9년 12월 23일 있었던 뉴스들을 모두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고 모레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연인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